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새로운 또 법률로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은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법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민국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다 적용이 되겠죠. 이 건축물의 기능이나 환경, 미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에요. 그냥 주로 안전에 관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전. 그런데 건축물 중에서도요, 주택을 30세대 이상 짓는데요. 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호라고 부르죠. 30호 이상을 지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의 제정 목적은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게 주택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약간 방향이 다르죠, 서로. 여기는 주거 환경을 위해서 있는 법이고요. 얘는 모든 건물의 안전, 건물이라면 꼭 있어야 될 안전에 대한 법률이에요.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건축법은 그에 비해서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법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지으면 요거는 아파트 같으면 주택법 적용을 받겠죠. 아파트니까 30세대 당연히 넘을 거고. 그런데 주택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는 일반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법과 건축법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건축법은요, 크게 건축 허가에 대한 얘기, 건축 허가, 신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로는 건축 자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건축 자체에 대한 얘기. 자,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건축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대상. 자동차나 기차 이런 건 아니겠죠? 대상이 있어요. 건축법은 대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지도 건축법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 건축물, 당연한 얘기죠. 건축물 받고. 또 가설 건축물이라고 있어요. 임시로 단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건물, 가설 건축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공작물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공작물인데 지붕이 있거나 기둥이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면 그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작물이 어떤 건지 좀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 이런 데 들어가는 설비들이 있을 거예요. 설비. 이걸 건축 설비라고 합니다. 이 건축 설비도 건축법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대상이 그렇고요. 그러면 대상 행위가 있을 거예요. 대상 행위. 이상한 소리가 나죠? 예, 대상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대상 행위는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 행위는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건물을 짓는 거 이런 걸 건축이라 하는데 그걸 자세히 들어가 보면 신축도 있고요. 증축도 있고 개축 고치는 거 개축도 있고 재축도 있고 이전도 있고 그래요. 자, 이 각각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용도 변경. 이거 왜 배우냐? 주택이 있어요. 내가 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서 이거를 공장으로 바꾸기로 합니다. 그럼 공장 용도로 바꾸는 거죠, 주택에서. 그러면 공장은 안에 무거운 기계 설비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애시당초 지을 때부터
주택을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하중을 견디게끔 이렇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용도 변경을 하면 공장에 적합하도록 보강 공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걸 누군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대수선이에요. 대수선은 건물을 이루는 주요 부위가 있어요. 뭐 벽이라든가 내력벽이라든가 뭐 보, 기둥 이런 것들을 고치면 그 건물이 위험할 수 있죠. 잘못 고치면. 그래서 대수선도 건축법 영향을 받아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 행위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자, 건축법은 대한민국 모든 땅이라면 건축법 적용을 받겠죠. 근데 아주 사람도 잘 살지 않는 아주 뭐 한 1, 200명 살고 있는 섬 같은데 아니면 아주 생시골 이런데 모든 법을 다 적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건축법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어떤 곳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대상행위도 됐고 이제 지역도 됐으면 이제 허가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그럼 허가권자가 누군지도 볼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 내에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은 그 지자체 장에 알아야겠죠. 그런 경우 도지사, 도 밑에 시나 군에서 아주 큰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전 승인 받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 내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까지 다 끝내가지고 허가 받으러 갔더니 이게 안 된대요.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 알았으면 땅 안 샀을 건데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겠죠. 그런 경우에 사전 결정 제도라는 걸 이용합니다. 사전 결정 제도는 미리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적합한지, 법률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거예요. 사전 결정 행위가 아니라 사전 결정 신청입니다. 이 신청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허가 사항에는 기준에는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주거지역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뭐 교육이나 이런 목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제한 지역. 허가 제한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내용들을 알아볼 거예요. 이게 건축 허가와 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건축 자체에 대해서 알아봐요. 건축 자체에 대해서. 이 건축물이라는 건요, 아무데나 막 지을 수 없어요. 우리 뭐 맹지에다가 건물 지을 수 없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물론 농막 같은 건 괜찮은데 건물을 도로도 없는 그런 곳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일정 요건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도로 옆에 붙어있는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건물도 건폐율과 용적률도 지켜야 되고요. 또 여기도 뭐 옆에 필지가 있는데 이 옆에 대지와의 간격도 필요하겠죠. 뭐 또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는 적용도 필요할 거고 요즘은 또 옥상에다가도 적용을 하게끔 하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의 입지와 규제라고 해서 규제편에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이 건축물의 구조도 방화지구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계단의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피난 높이에 따라서 피난층도 필요할 거고 63빌딩 같은 데 가보면 중간에 피난층이라고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아래층으로도 가기 힘들고 옥상으로 가기도 힘든 애매한 층에 있을 때 그 피난층에 대피해 가지고 구조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공간이 피난 구역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게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편에서 알아볼 거예요. 크게 이제 우리는 허가와 입지와 규제 그리고 구조와 재료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상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제일 건축법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용어의 정의거든요. 용어의 정의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대상 중에서 대지죠, 대지. 대지 보면, 책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내용이. 내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대지는 건축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필지 알죠? 필지는 등기의 단위거든요. 근데 등기할 때는 그 한 필지를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등기의 단위라면 대지는 건축의 단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건폐율 배웠죠? 건폐율 용적률 배웠어요. 건폐율 산식이 대지분의 건축 면적이었죠. 그때 이 대지예요. 이 대지는 원칙이 1대지 1필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요. 근데 둘 이상, 필지가 여기 이렇게 있고 둘 이상이니까 3개까지도 될 수 있겠죠. 이거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얘기는 뭐야? 무슨 얘기냐? 이 대지를, 이 3개의 필지를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하는 거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하실 때, 자, 이걸 하나의 대지로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하나만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여러 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대지로 보고 두 채를 두 동을 지었어요. 그러면 대지 건폐율을 적용할 때 만약에 50%다. 그러면 여기가 100이라고 쳤을 때 이 두 건물의 건폐율을 합쳐서 5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안에는 건물 여러 개 지을 수 있는데 그 합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끔 지어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필지인데 두 개, 하나 이상이야. 하나 이상이니까 두 개도,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여기에 일부분을 대지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보고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책에 보면은 분할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대지는 결론은 건축의 단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아시고요. 더 아시면 복잡해지고 다쳐요. 예, 대지는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 건축물이죠. 우리 건축법의 대상 중에서 대지 다음에 건축물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 토지 위에 정착하고 있어야 돼요. 토지 위에 정착해야 되고요.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지붕, 그리고예요.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벽 또는 지붕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또 거기에 딸린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 일단 움직이면 안 돼요. 컨테이너처럼 이동할 수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지붕이 있죠. 그리고 벽이나 지붕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건 건축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지붕이 있는데 기둥만 있어요. 이렇게 기둥만. 딱 보면 저게 무슨 건축물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거를 캔틸레버 구조라고 합니다. 캔틸레버. 시험에 안 나와요. 캔틸레버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물도 우리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어디냐면 주유소예요. 주유소 가시면 이 차들 막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서 기름 넣고 하잖아요. 이게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딸린 시설물. 자, 거기에 딸린 시설물이라 그러면은 부속 건축물도 있을 거고요. 부속 건축물이라면 주택 보면은 주택
안에 뭐 창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외부에 그렇죠. 그것도 건축물을 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담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대문 이런 거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나 고가가 있어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도 공작물 위에 이 공작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건축물 아니면 건축물은 공작물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런 공작물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서울에 이제 그 고가도로 같은 거 고쳐가지고 그 위에 막 상가 같은 것도 짓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도 다 건축물을 보겠다는 거예요. 토지에 정착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차고, 창고 이런 것도 건축물로 보겠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았지만 지하나 고가에 있다면 이것도 건축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건축물의 정의를 봤는데요. 그러면 지붕이 있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데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고속도로 징수시설이에요. 징수시설. 고속도로 이렇게 톨게이트 지나가 보면 지붕 있죠. 기둥이 막 있어요. 이 기둥 밑에 차들이 이제 지나가죠. 그러면 요 안에 또 조그만 또 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표도 끊어주고 그러죠. 요즘은 이게 이제 사라지고 차들이 그대로 지나가면 센서가 이제 작동해가지고 자동으로 결제되게끔 하는데 그것도 어쨌거나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건축물로 봐야 되는데 건축법 적용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로법에서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철도에 그 궤도도 있고 그 선로 위에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죠. 뭐 급탄, 급수시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철도 위에 또 보행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역사는 어떨까요? 역사 표 팔고 터미널 사람들 거기서 대기하고 하는 것들 그거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자, 문화재를 건축법 적용하면은 제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컨테이너인데 건축물의 정의 중에서 토지에 정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컨테이너인데 정착되어 있다면 그것도 건축물로 봐요. 그래서 정착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움직여야 돼. 그 다음 수문 조작실이라고 있습니다. 수문 조작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수문 조작실 보면 댐 같은 거 이렇게 있죠. 댐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크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수문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 있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거를 건축물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는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건축물로 보지 않은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공작물 얘기인데요. 공작물은 원래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 규모가 크거나 용도에 따라서 건축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건 기억을 하시려면 좀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철수와 영희가 있어요. 여자라고 해서 요즘 치마 입히면 안 되죠. 요즘 트렌드는 철수와 영희가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차를 어디에 세워놨냐면 주차 타워 있죠? 철제로 된 거 주차 타워 여기에 차를 대고 놀러를 가려고 합니다. 이 주차 타워가 8m짜리예요. 그럼 어딜 놀러 가냐? 뭐 이거 타보셨나요? 이거 이렇게 돼갖고 예전에는 연애하면은 반드시 한 번씩 다
타보는 게 있어요. 대관람차라고 합니다. 대관람차. 대관람차. 이 대관람차는 어디에 있죠? 이제 우리 공법하는 사람들은요, 놀이동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놀이공원, 놀이동산 이러지 말고 유원지라고 해야 된다. 유원지. 유원지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역시 우리 공법하는 사람들은 놀이기구, 뭐 이렇게 놀이기구 타러 가자 이러면 안 돼요. 유희시설이라고 합니다. 유희시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애들한테 놀러 가자고 할 때, 얘들아, 유원지에 유희시설 타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유희시설 타러 갑니다. 타러 가는데, 단장이 이렇게 있어요. 단장 높이가 2m입니다. 8m와 비율이 안 맞아도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이 단장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광고판이 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써 있고, 이 광고판 높이는 2m의 배입니다. 4m예요. 이 광고판에는 전기가 들어와야겠죠. 바로 위에 태양열 지별기가 있습니다. 지판기, 뭐 지별기 뭐 이러던데 이게 5m예요. 태양열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는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 뾰족한 철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핸드폰 받는 수신기도 달려있고 막 그래요. 복잡하게 막 이런 거 보셨죠? 어떤 거는 나무 색깔로 칠해놓고. 네. 요게 높이가 6m입니다. 6m. 3m, 2m씩 차이 나죠? 그리고 요 뒤에는 커다란 수조가 하나 있어요. 수조 높이가 8m입니다. 이 정도 높일까요? 이렇게. 약간 군부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 지역 밑에는 30제곱미터짜리 대피호가 있대요. 대피호. 여러분은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 그림. 숫자는 2씩 늘어나요. 2씩 늘어나고 얘는 바로 위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5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초과한다는 얘기죠. 초과하면 건축법상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책에 보면은 뭐 철탑뿐만 아니라 뭐 골프장의 기둥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외가 있어요. 이 주차타워는 8m를 초과하게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8m 이하면 그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자, 유원지의 유희시설은요,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공작물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5m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한 4.9 뭐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가급적이면 신고 안 받고 편하게 좀 사업하려고 그렇게 크기를 맞추죠. 자, 이게 공작물이고요. 이거는 향후에 제가 그림을 제가 이렇게 PDF 파일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 그리셔도 좋고요. 예. 그러면은 가설 건축물 하나 남았는데 건축법 적용받는 대상물 중에서 가설 건축물 하나 남았는데 가설 건축물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나와서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용 아니고요. 자, 건축이에요. 건축은 신축 있고요. 그 다음 증축이 있어요. 그 다음 개축이 있고요. 그 다음 재축이 있습니다. 재축. 그리고 이전이 있어요. 이전. 자, 신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게 신축이죠. 새로 지었으니까. 당연한 얘기.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부속 건축물을 하나 지었어요. 부속 건축물이라면
주된 건축물을 보조하기 위한 건축물이에요. 화장실, 창고 이런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건물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주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축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을 하나 지어 놨는데 여기에 이 부속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속 건축물을 하나 딱 지었어요. 그건 뭘까요? 이거 증축입니다. 증축. 이 반대는 증축이에요. 그래서 또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 다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얘를 기존 건물보다 조금 더 높였어요. 그럼 면적이 늘어났죠. 그럼 이거 증축이에요. 증축은요, 지문에 나올 때 늘자 들어가면 증축이에요. 늘자. 뭐 앞에 무슨 설명이 있건 간에 늘자, 늘어났다. 그럼 뭐 층계가 늘어났다, 뭐 높이가 늘어났다, 어쩌고 그러면 늘어났다는 무슨 증축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개축입니다. 개축. 개축은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고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이만큼 파손된 거예요.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요?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면적으로 면적이 늘어남 없이 이 상태 그대로 고쳤어요. 그러면 개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왕 고치는 거 조금 늘리자. 조금 늘렸어요. 그러면 이거 증축입니다. 왜? 늘자 들어가니까. 늘어나면 증축이에요. 무조건. 예. 그 다음 이게 조금만 일부 고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거의 다 부셨어요. 다 부시고 전체를 똑같은 사이즈로 고쳤어요. 그러면 개축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왕 다 부시고 새로 이렇게 싹 고치는 거니까 조금 늘리자. 늘렸어요. 이때는요, 이걸 다 부시고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서 했는데 기존 면적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늘렸다. 그러면 이거 신축입니다. 신축. 늘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증축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요거 하나는 예외가 되겠죠. 요거 하나는 예외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재축입니다. 재축인데 요즘 여기까지가 증축이죠. 증축. 자, 재축인데 재축은 개축과 같아요. 같은데 원인이 다른 겁니다. 원인이 재해로 인해서 무너진 거예요. 재해로 일부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전체가 다 무너졌거나 전체가 다 무너져서 새로 이렇게 기존 면적과 똑같이 했다면 재축이 되는 거죠. 원인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입니다. 이전은 이게 하나의 대지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있다고 그랬죠.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부, 기둥이나 뭐 이제 슬라브라든가 보 이런 것들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요. 이런 경우가 사실 국내는 별로 없고 해외에는 종종 있어요. 해외 토픽 이런 걸로 나오죠. 같은 대지에서 옮겼다면 이전입니다. 그런데 옆에 대지로 옮겼어요. 옆에 대지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이거 신축이에요. 신축. 없는데 지어졌다 그러면 신축이에요. 예. 이게 없는데 지어졌잖아요. 이게 신축입니다. 이게 건축의 개념이에요. 헷갈리죠? 헷갈릴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보다 보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본인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되니까요. 예. 자, 그 다음 대수선이에요.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게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받는 행위 중에서 건축 배웠으니까 용도 변경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대수선입니다. 근데 대수선을 알려면 주요 구조부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주요 구조부. 듣기만 해도 건축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오죠. 내력벽이 있습니다. 내력벽. 그 다음 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 바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가 있고요. 그 다음 지붕 틀이 있어요. 그 다음 주 계단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만 알면 괜찮은데 시험은 어디서 나오죠? 예외에서 나와요. 예외. 자, 내력벽이에요. 그냥 벽이 아닙니다. 그냥 벽 이러면 틀린 거예요. 기둥. 이거 그냥 기둥이어야 되지. 이거 사이 기둥. 사이 기둥. 이런 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도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게 건축법이잖아요. 최하층 바닥은 사실 안전과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아닙니다. 최하층은 아니다. 그다음 보는 뭐죠? 보는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 이어줘서 지탱하는 걸 보라 그래요. 근데 작은 보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 지붕틀이에요. 지붕틀은 지붕을 얹기 위한 틀이에요. 이렇게 뼈대 이렇게 이런 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그냥 지붕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다음 주 계단이에요. 우리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 가운데 그러면 양 끝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죠. 계단. 이게 주 계단이에요. 근데 5개 계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밖에 있는 거. 이거 5개 계단이라고 하거든요. 5개 계단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주요 구조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주요 구조부 끝났고 그다음 대수선 들어갈게요. 대수선 들어가야 되는데 대수선은 내용이 조금 있어요.